혼란스러웠던 고려말, 동국면에 뛰어난 장수로 성장하던 이성계는 홍건덕을 격퇴하고 외부를 토벌하면서 고려의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여 명성을 쌓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요동 정벌길에 오른 이성계가 결국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자신을 가로막던 최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임금으로 받들다가 1392년 공양왕을 몰아내고 새 왕조를 개척하니 그가 바로 조선 제1대 임금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지 10여일 후 최초의 교서를 내립니다.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라 하고 모든 제도를 전 왕조와 같이 하겠노라. 태조는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 이름을 곧바로 바꾸지 않았고 1393년에서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태조는 3대 정책을 건국 이념으로 삼아 기반을 닦았는데요. 정치 외교면에서는 명나라를 섬기는 4대 정책을 펼치고 경제면에서는 농업을 장려합니다. 문화면에서는 고려로부터 이어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국가의 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이는 새 왕조를 향한 반발심을 잠재우고 사상적 기반을 새롭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태조는 조선 왕들 중 가장 많은 나이로 임금이 되었는데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약 47세 전후였는데 이성계는 57세의 나이로 조선을 개국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고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의 첫째 부인 친희왕후 한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두 번째 부인 친덕왕후에게서는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방원은 왕세자에 관심이 없어서 패스, 건국에 공을 세운 야심과 이방원이 있었지만 왕세자로 책봉된 이는 당시 11살이었던 막내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석은 이성계가 무척 아꼈던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개성인 개경은 오랫동안 고려 왕조의 터전이었고 이성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개경이 불편했던 이성계는 1394년 배산임수 명당터인 한양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이 한양을 설계한 이는 바로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인데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 사상과 유교 사상을 한양 구석구석에 담아냅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법궁의 이름을 큰 복이라는 의미의 경복궁으로 짓고 그 예술적인 건축물 곳곳에 의미를 담습니다. 또한 한양의 4대문을 세워서 각각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이라 이름 짓습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맛집 골목으로 유명한 피맛골 역시 이때 설계된 골목인데요.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백성은 양반들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했는데요. 백성들을 위해서 불편한 양반의 행차를 피해 다닐 수 있는 골목을 설계해준 거였죠. 이때 지어진 이름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으니 정도전의 영향력은 실로 굉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전이 꿈꾼 새로운 세상은 왕권 중심이 아닌 친권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대를 이어주는 왕조 체제의 부작용으로 자질없는 왕이 대를 물려받았다가는 자칫 폭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건데요. 정도전이 꿈꾼 국가 질서는 인재로 선발된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건 바로 강화된 경연제도였습니다. 경연은 왕을 공부시키는 제도인데요. 왕이 신하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 각 2시간씩 정치와 학문을 의논합니다. 또 윤대라에서 각 관청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잠자기 전에는 상소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온갖 비판이 가득한 상소문을 읽게 하면서 조선의 왕들을 성군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옆나라 중국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는데요. 조선과 명의 외교가 쉽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건국 초기에 명나라는 신생국가인 조선이 여진족과 동맹하여 명나라를 공격할까봐 계속 견제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1397년에 표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전은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표문과 중국 황태자와 황태후에게 바치는 전문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명나라가 조선이 올린 글귀가 모욕적이라며 조선의 사신을 억류하고 표전 담당자인 정도전을 잡아오라고까지 합니다. 적극적인 해명 끝에 사건은 결국 마무리되었지만 화가 난 정도전이 태조의 지원을 받아 요동정벌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위해서 군사력을 보충한다고 이방원의 사병을 몰수하는데요. 결국 이방원의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지면서 계획이 물거품됩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이지만 새 왕조가 세워진 이후 완전히 푸대접을 받았는데요. 이방원은 왕권이 강화된 왕조 중심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정도전과는 완전히 뜻이 맞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다 막내 동생에게 왕이 계신 자리도 뺏기고 정도전에게 사병까지 뺏기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바로 정도전이 신의왕후 한씨의 왕자들을 죽이려 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형제 이방범과 세자 이방석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본인이 너무나도 아끼던 신하 정도전과 어린 동생을 죽인 이방원에게 분노했고 한양을 떠나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립니다. 한편 이방원은 왕위에 바로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힘만 있다고 해서 덜컥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명분이었는데요. 명분 없이 왕이 된들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었고 민심만 크게 동요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먼저 나라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둘째 형 이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이방과,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인 정종은 흔히 미디어에서 나약한 이미지로 묘사되는데요. 실제로는 고려말 장군이었던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외적을 맹수처럼 때려잡았던 용맹한 무인입니다. 다만 권력욕이 없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그가 원치도 않던 왕이 됐습니다. 동생 대신 왕이 된 정종은 제대로 권력을 쥐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항상 몸을 사릴 뿐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정종의 무기는 처세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 이방원의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나는 권력 욕심이 없다는 걸 드러내려 정사를 내팽개치고 말에 타서 공을 치는 경기인 격구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정종 때 조정의 실세는 개국공신이나 이방원이 아끼는 신하들이었는데요. 이 실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정종은 형식상 귀양 정도 보내고 끝내버립니다. 이 실세들이 술을 먹고 마을에서 말썽을 부려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상소문이 빗발쳐도 정종은 동생 이방원 눈치를 보느라 큰 벌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정종은 그냥 격구나 치러 갈 뿐이었죠. 존재감 없는 왕이었던 정종에게도 업적은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바뀐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긴 건데요. 왜 명당 자리 수도를 옛 고려 때 수도로 바꿨을까요? 정종은 여러모로 고려시대에 대한 향수가 강했고 형제끼리 고륙상쟁을 벌인 한양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개경환도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개경에서 다시 제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건 이방간이었는데요. 그의 배후에는 무신 박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박포는 사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당시 공을 세웠는데도 이방원이 자신을 1등 공신으로 인정해주질 않으니 불만을 품고 이방원의 윗형인 이방간에게 접근한 겁니다. 마침 이방간 역시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있던 것에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방원을 함께 공격하려고 하자 중간에서 소식을 들은 정종이 이방간을 말립니다. 하지만 싸움은 시작되었고 승리는 이방원의 몫이 됩니다.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던 이방원은 차마 자신을 공격한 친형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책임을 독박쓴 박포가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방원의 입지가 더 높아지자 정종은 더 이상 왕위를 지키고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정종은 이방원에게 본격적으로 왕위를 넘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방원을 왕세자로 삼는 거였습니다.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로 삼은 이후로는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방원은 군통수권을 완전히 넘겨받는데요. 그 후에 정종은 이제 정치에서 속시원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원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입니다. 불타는 야망을 딛고 드디어 태종 이방원이 조선 3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불만이 쌓이면 무조건 피를 보고야마는 불같은 성격을 지녔지만 태종 이방원은 조선 27명의 왕 중 유일한 과거급제 출신 임금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한 건 그가 16살이었던 고려시대였는데요. 대대로 무인 출신이던 이성계 집안에서 우수한 성적의 문과 합격생이 나오니 이성계가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한 자랑스러운 아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아버지 이성계의 속이 보통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죽인 이방원이 죽도록 미웠을 텐데요.
조선 2대왕 정종이 2년 만에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그 모습이 보기 싫었던 이성계가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태종은 아버지를 다시 부르기 위해 함흥에 차사를 보내는데요. 차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세간에 퍼지면서 함흥차사라는 말 뜻은 한 번 떠난 사람이 소식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종 2년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인 조사이가 이방원을 몰아내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 아들을 몰아내는 일에 이성계가 가담하니 이를 조사이의 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난을 조사이가 일으킨 게 말이 안 된다는 학계의 반응이 있어서 사실상 이 난이 아버지인 태종 이성계가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로 태종 이방원이 입지에 타격을 입습니다. 막상 이성계는 이를 저질러 놓고 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본 태종 이방원이 어찌했을까요? 오히려 극성스럽게 아버지에게 더 효도를 합니다.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에게 잘하면 여론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렇게 되니 이성계도 더 이상 이방원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태종실록에서는 이성계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70이 되도록 죽지 않는 것에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성계의 노년기는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에 인생을 바치는데요.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은 원래 신하들의 권력을 중시하며 시작됐지만 똑똑하고 능력이 되는 태종은 신하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왕권이 있으면 백성들의 삶도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육조 직계제인데요. 원래 왕의 명령은 국무총리급인 의정부를 거쳐서 다시 장관급인 육조로 내려왔는데 이방원은 중간 단계인 이 의정부를 없애고 육조에 직접 명령하고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두 번째 업적은 사병 혁파인데요.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벌이고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건 바로 이 사병을 데리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사병으로 반란을 일으킬까봐 아예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 업적은 외척 탄압인데요.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 원경왕후 민씨였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미리 숨겨둔 무기를 남편에게 주면서 이방원이 1인자가 되도록 열심히 도왔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이방원은 조광지철을 냉정하게 배신합니다. 그리고 후궁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원경왕후 민씨는 너무 슬프고 억울해서 화병과 우울증으로 몸져눕게 됩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이런 부인의 질투가 괴롭기만 했는데요. 그렇다고 부인에게 화를 낼 수는 없고 부인의 남동생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들들 돕습니다. 사실 민씨의 남동생들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걸 도운 1등 공신이었지만 막상 이방원이 왕이 된 이후엔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요. 민씨의 남동생들이 세자 양녕대군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낌새를 보이니까 이방원이 견제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민씨 형제는 제주도 유배지에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태종이 사간원을 독립합니다. 당시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을 언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언관들이 왕과 신하의 잘잘못을 비판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라고 만든 언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언관제도를 수행하던 사간원이 있고 그 위에는 문화부가 있었는데 태종이 문화부를 없애고 사간원을 따로 독립시킵니다. 이 언관들의 직속상관은 원래는 문화부였지만 문화부가 사라지니까 언관들의 상관이 곧장 태종이 됩니다. 이렇게 정치 백단이었던 태종은 말 많은 언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건데요. 아무리 불같은 태종이었다지만 의외로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는데 사간원이 돌직구로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유배를 보냈다가 복직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시 관원들은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하고 유배를 갔다 오는 걸 별 하나 다는 것쯤의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태종은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해주는 관리들을 주변에 많이 두었습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기 위해 피바람을 일으켰지만 왕이 된 후엔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보살핍니다. 또한 태종실록에서는 거북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록으로 보아 거북선은 고려 말이나 태종 때부터 존재하다가 발전을 거듭해서 이순신 장군 때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종이 신하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왕위를 그만 세자에게 넘겨주겠다는 건데요. 신하들은 예의상 그럴 수 없다고 말리면서 점수를 땁니다. 이를 선의파동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왕들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압박할 때 자주 쓰던 카드였습니다. 자신이 선의하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끝까지 막는 신하는 요직에 앉히고 왕위에서 내려가시라고 찬성하는 신하는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태종이 나중에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신하들은 이번에도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태종의 진심이었는데요. 왜 장남을 두고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원래 태종의 세자는 장남인 양녕대군이었는데요. 주로 여자 문제로 탈선을 하니 결국 태종이 세자 양녕을 폐합니다. 또 둘째인 효령은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에 심취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고 총명한 셋째 아들인 충녕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충녕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문에 몰두해서 방대한 양의 책을 100번 혹은 1000번 넘게 반복해서 읽는 학구파였는데요. 이를 기특하게 지켜보던 태종이 결국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겸허히 물러난 태종의 태도는 오늘날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을 탄생시킵니다. 그리하여 세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22세의 충녕대군이 조선 4대 임금 세종이 됩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위는 넘겨줬지만 정권만큼은 본인이 계속 쥐고 있어서 이때도 태종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마치 왕위에 왕이 한 명 더 있는 형국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종의 권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국방부 차관쯤 되는 병조참판 강상인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강상인이 병권에 대한 보고를 세종에게만 올리고 상황인 태종에게는 올리지 않은 겁니다. 태종은 이런 강상인을 아주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강상인과 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하는데요. 아들 세종이 장자가 아닌 셋째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혹시 태종은 아들의 입지가 약해질까 싶어서 세종의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특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몬은 강상인의 거짓 진술을 계기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장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세종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정사가 발생하는데요. 세종은 왕비 1명과 후궁 5명 사이에서 18명의 아들 그리고 4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인 문종은 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났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복이 없었는데요. 문종이 학문을 열심히 닦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자 문종의 첫째 부인인 휘빈 김씨는 주술로 화를 누르려다가 궁에서 쫓겨나고 둘째 부인인 순빈 봉씨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궁녀에게서 얻으려고 합니다. 조선 궁궐 내에 동성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임금의 며느리가 궁녀와 동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대식을 한 것이 밝혀지자 세종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살아있는 동안 지편전과 황이라는 든든한 왼팔 오른팔을 준비해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통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열일하던 세종에게도 시련은 있었는데요. 그의 역량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고려 때부터 이어진 명나라와의 외교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원명 교책이었는데요. 명은 원나라 때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조선의 말과 공여 등을 요구합니다. 세종 때 역시 이런 명나라와의 4대 외교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태종과 세종 집권기에만 공식적으로 공여 114명이 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궁녀와 무술이, 요리사, 무희였습니다. 공여 후보자들은 공여로 선정되는 걸 피하려고 자신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거나 뜸으로 헐게하거나 아니면 승려가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명으로 건너가면 순장을 당하거나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공여
공녀가 떠나는 날이면 조선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양반집 규수든 상관없이 공녀로 바쳐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시대의 조공은 일방적 상납이라기보다는 공물을 주고 답례품을 받는 무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중시한 세종은 전쟁을 피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명예 요구를 받아주게 됩니다. 백성의 안정을 꿈꾸던 세종은 이렇게 평생을 바쁘게 일하면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박연을 필두로 중중음악을 정비하고 국악의 대표적 기복법인 정간보를 만들고 젊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현전을 운영합니다. 또한 세종은 조선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민심을 적극 수렴하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주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해에 농사로 얻은 수확물의 일부를 내는 전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이 전세에 대해서 공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공법은 한마디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금을 거둔다는 건데요. 풍년과 흉년, 토양의 질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1436년에는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아버지 태종이 육조 직계제로 왕권을 강화한 것과는 달리 세종은 육조가 더 이상 왕에게 직접 보고하지 말고 중간에 있는 의정부의 업무를 보고하면 의정부가 다시 이걸 압축해서 왕에게 보고하도록 한 겁니다. 단 민감한 사형, 군사, 인사 문제는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세종은 신분이 낮은 장영실의 재주를 높이 평가해서 정오품 상위원 별좌를 내려 수많은 과학기구를 발명하도록 지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라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등용한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1443년에는 세종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합니다. 원래 정오의 기준은 태양이 중국 베이징 하늘에 떠오를 때였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을 관측할 때 자꾸만 오차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달력인 칠정산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종이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아파도 책을 읽다 보니 40대에 들어서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데요. 특히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세종은 왕세자에게 많은 업무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오히려 세종이 이렇게 몸이 아플 때 가장 놀라운 업적을 쌓게 됩니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당시 글을 읽고 쓰는 건 지배층의 특권이라고 여겨졌지만 세종은 모든 백성이 글을 알고 학문을 익혀서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글 창제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세종 혼자 창제하기에는 너무 과학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세종이 친히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록에 반포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점을 보아 세종의 단독 창제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의견도 많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용비어천과 석보상절 등의 책을 출판하고 훈민정음 해설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합니다. 가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 창제는 뭐니뭐니 해도 세종의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힙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는 다르게 실제 세종은 육중한 몸매의 소유자였는데요. 할아버지 태조와 아버지 태종으로 알 수 있듯이 무신 집안이었던 세종 가족들은 다들 체격이 좋고 말타기에 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는데요. 말타기나 활쏘기 대신 책과 고기를 가까이 합니다. 삼시세끼 고기를 즐겨 먹고 앉아서 책을 보다 보니 살이 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예법에 따라 세종은 3년간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요. 태종이 죽기 전에 이런 세종을 걱정하면서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세종은 아버지를 위해서 2달간 고기를 끊고 예를 갖추다가 결국 금단현상 때문에 몸이 허약해져서 다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세종이 기력이 없을 때마다 고기를 먹도록 권했습니다. 조선 왕 중에서 대왕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임금 세종실록에서도 세종을 높이 칭송하고 있는데요. 그의 재위기간 30년 동안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즐겨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세종이 약 30년간 재위한 덕에 세종의 첫째 아들인 이향은 왕세자 활동을 약 30년이나 하면서 내공을 단단히 쌓았는데요. 이렇게 기나긴 왕세자 수령 끝에 이향은 훗날 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이 됩니다. 조선 4대 임금 세종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맏아들 이향은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이향은 무려 30년이라는 왕세자 짬을 채우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래에서 왕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동안 신기전을 완성하고 츠국기도 개발합니다. 츠국기는 사실 장영실 작품이 아니라 이향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시력을 잃자 이향은 대리청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정치 경험을 단단히 쌓을 수 있었는데요. 세종이 승하하자 이향은 드디어 37세의 나이로 조선 제5대 임금이 됩니다. 그가 바로 문종입니다. 문종은 우예와 병법, 과학과 천문 등에 이르는 완벽한 지덕체를 갖춘 사기 캐릭터였지만 가장 저평가된 임금이기도 합니다. 문종은 수염이 풍성하고 아버지를 닮아 뚱뚱했는데 당시 대표적인 미남상은 풍채가 좋고 수염이 멋진 사람이었기에 문종의 외모는 중국 명나라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수려했습니다. 문종에게는 총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복이 없는 탓에 3사람 모두를 잃고 결국 호라비가 됩니다. 첫째 부인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잡수를 쓰다가 발각돼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순빈 봉씨는 폭력적인 기질도 있는 데다 궁녀와 동성애를 나눈 게 발각돼서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폐위됩니다. 세 번째 아내는 후궁인 권씨였는데요. 권씨와 문종의 사이가 좋아 1남 1녀가 탄생하니 이들이 바로 조선 제6대 임금 단종과 그의 누나인 경혜공주입니다. 하지만 권씨는 1441년 산후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24세였습니다. 충격이 컸던 문종은 그 이후 더 이상 정실 부인을 두지 않았고 조선 임금 중 최초로 재위기간에 부인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문종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단지 종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446년 어머니 수원왕후가 죽고 3년상을 치른 지 1년 만에 아버지 세종이 승하하자 고생스러운 3년상을 또 치르게 되는데요. 연이은 3년상에는 풍채 좋은 문종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이후에는 고생스러운 3년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아파서 알아눕게 된 문종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세력이 강한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바로 아래 동생인 수양대군이 가장 걱정입니다. 수양대군은 할아버지인 태종을 닮아서 용맹하고 똑똑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왕자인 수양대군은 문종이 왕위를 물려줄 아들 단종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래 동생인 안평대군 역시 인기도 많고 야심도 컸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중시하던 아버지 세종은 문종 외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정치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자가 자리를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아픈 와중에도 세자 걱정뿐이었습니다. 문종은 승하하기 전에 3명의 신하를 불러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소. 다만 내 아들이 이제 겨우 12세니 왕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소. 홀로 남겨진 단종을 그대들이 잘 지켜주시오. 문종은 세 신하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최고의 관직을 내리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린 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의 마지막 유언을 받드는 대신을 고명대신이라고 부릅니다. 문종은 드라마에서 병약한 아들밥으로만 그려지곤 했지만 그는 역사와 병법을 정리하여 나라를 위해 힘썼던 왕이었고 세종의 치제 말기 업적은 문종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종이 결국 재위기간 2년을 조금 넘긴 시기에 승하하게 됩니다. 이로써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단종은 평생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를 잃었으며 12살의 나이에 아버지 문종까지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까지 물려받게 됐으니 이는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아들을 지켜달라며 삼정승을 뽑아두고 떠난 이후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 삼정승에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문종이 병상에서도 그리 걱정하던 수양대군의 존재는 어린 단종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속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는데요. 형 문종이 죽었을 때도 통곡을 하며 슬퍼하였고 자진해서 중국의 사신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이 말하길 나는 국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한 여러 재상이 있으니 비록 두어 달 원행을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이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양대군은 권력에 관심이 없는 듯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궁중의 권력이 고명 대신 김종서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문종이 뽑아놓고 간 고명 대신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관리 임용을 좌지우지합니다. 김종서가 후보 명단 중 자신이 추천하는 이름에 노란색 점을 찍어두면 단종이 그 명단에 노란 점이 표시된 대로 해당 인물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황표정사라고 합니다. 수양대군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기 때문에 비대해진 신권을 바로잡고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1453년 드디어 수양대군이 이빨을 드러내는데요. 어느 날 밤 권력자 김종서의 집에 복면을 쓴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양대군이 불시에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쇠몽둥이인 철퇴로 김종서를 죽입니다. 하룻밤 사이 조선의 정치 판도가 뒤집혀버리니 이것이 바로 1453년 개유정난입니다. 개유정난은 개유년에 발생한 난을 바로잡았다는 뜻인데 이는 역사의 승자인 수양대군의 기준으로 붙은 이름입니다.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개유정난에 가담한 이들을 모두 공신으로 삼고 궁궐에 포진시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와 황보이는 물론 동생인 안평대군까지 영모를 혐의로 씌워 죽입니다. 그는 영의정에 올라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임하고 병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단종을 섭정하는데요. 권력을 가졌다고 곧장 왕이 되면 반발 세력이 생길 게 뻔하니 명분을 쌓기 위해서 2년을 더 기다린 것입니다. 1455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조선 7대 임금 세조입니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는데요. 어린 단종은 끈질기게 자살을 강요당했고 결국 그의 앞에 사약이 내려지고 맙니다. 의금부도사인 왕방윤이 왕명을 받고 영월로 향하는데요. 그는 차마 단종에게 사약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다 관청 심부름꾼인 복득이 단종의 뒤에서 활화살의 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1457년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날 단종을 모시던 시녀 6이 70m 낭떠러지로 몸을 던집니다. 세조는 누구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라고 했으나 영월의 호장인 엄흥도는 강물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거뒀습니다. 엄흥도는 옳은 일을 하다 화를 당한다 해도 나는 달게 받겠다며 아들과 함께 단종의 주검을 정성껏 매장해줬습니다. 이렇게 불행했던 단종의 짧은 생은 끝이 납니다. 1455년 조카 단종을 내치고 왕좌인 급행열차를 탄 수양대군이 3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따지고 보면 절차에 맞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니 반란을 통한 왕위 참탈로는 치지 않지만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편전 학자들은 단종이 쫓겨나듯 물러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유생은 스스로 관직을 내놓거나 단종의 보기를 기도하는 등 세조를 거부하는 뜻을 펼쳤으나 결국 많은 신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단종 보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 중 성삼문, 하위지, 이계, 박백년, 유성원, 유흥부, 유기는 왕을 위해 충절을 지킨 사육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제 세조에게 단종은 더 이상 조카가 아니었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단종 보기 운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 단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유배간 조카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고 맙니다. 이성계 옆에 든든한 정도전이 있었듯 세조의 옆에는 든든한 책략가이자 킹메이커 한명회가 있었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하여 조정 대신들 중 죽일 자와 살릴 자의 이름을 써놓고 조정안의 목숨을 손안에서 쥐락펴락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명회의 살생부는 조선판 데스노트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방법을 통해 세조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똑똑한 한명회는 줄타기의 신이었는데요.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든 후 그와 사돈관계까지 확실하게 맺어둡니다. 평생 번좌를 지키던 한명회가 노년에는 갈매기와 벗하며 한가로이 지내고 싶다고 정자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압구정입니다. 세조는 패륜적인 행동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업적 또한 야무지게 쌓은 왕인데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세조는 예전 태종 이방원이 실시했던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해서 왕의 명령을 6장관에게 직접 내리고 직접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무총리 역할을 하던 의정부가 할 일을 빼앗깁니다. 의정부의 정승들은 이제 사형수 관련 업무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세조는 조정을 본인의 손으로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종 때 훌륭한 학자들의 배출소로 꽃을 피웠던 집현전은 반역 도당들의 소굴로 낙인 찍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를 토론하던 경연제도도 없애버립니다. 각 지방에는 왕명으로 파견된 수령들이 있었는데 이 수령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또입니다. 지방에는 수령을 감시하고 때로는 보좌하던 유양소가 있었는데요. 수령을 고발하던 유양소가 권위를 남용하여 불의를 저지르고 왕의 분신인 수령의 권한을 넘봤다는 사유로 유양소를 없애버립니다. 세조는 이런 왕권 강화책으로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제 왕도 정치의 기준이 될 법전, 경국대전 작업에 착수합니다. 세조 이전에도 법전은 있었지만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서 조선만의 체계적인 법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때 했지만 시작은 세조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현직과 전직 관료들에게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지급해줬는데요. 이런 과전법 때문에 점점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자 세조는 과전법을 협파하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도입합니다. 세조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 이념은 유교였지만 자신의 패륜적 행동은 유교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조가 불교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은 유교 이념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세운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석탑은 오늘날 탑골공원 자리에 있지만 원각사는 터만 남아있습니다. 한편 세조가 함경도 출신 사또 임명을 맡고 한양 출신의 관리로 대체하도록 하는데요. 왜 함경도 출신을 이렇게 차별한 걸까요?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와 멀고 북방민족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에 함경도의 지방 호족들 중에서 사또를 뽑고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혹시 지방 호족이 권력을 이용해서 역모를 일으킬까봐 중앙에 있는 한양 출신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판 주민등록증인 호패법을 강화하고 지방 백성들의 이주를 금지했는데요. 이렇게 되니 지방에 사는 호족들은 내 지역에서 사또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한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게 됩니다. 함경도의 호족이었던 이시애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조의 측근인 함영애와 신숙주가 반역을 꾸민다는 소문까지 퍼뜨립니다. 세조 말년인 1467년에 벌어진 이시애의 난은 세조 집권기 중 가장 대규모로 벌어진 반란이었는데요. 즉위한 이래 계속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세조는 이시애의 보고문을 보고 놀라서 일단 함영애와 신숙주를 옥에 가둡니다. 결국 그들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서 석방되었고 세조는 이시애의 난을 무난하게 평정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다져갑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가장 왕권이 튼튼했던 시기가 바로 세조 집권기였는데요. 세조는 관제를 개편하고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민생 안정책으로 백성들을 살피고자 노력합니다. 무의 농업을 위해 잠서를 훈민정음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운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인재를 등용할 때 실력이 아닌 측근 중심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어린 단종을 무리하게 쳐내고 앉은 자리였기 때문에 세조는 늘 왕이 될 명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최측근들은 세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들의 비리조차 눈 감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은 그의 신복들이 죄다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1468년에 탄생한 것이 원상제입니다. 원상제는 세조가 건강이 악화된 말년에 만든 대리서무제인데 왕이 지명한 중신 3명이 승정원으로 상시 출근해서 왕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상제를 통해 왕세자가 임금으로 즉위해도 재상들이 임금을 잘 보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세조는 원상제를 도입한 그해 1468년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 다음날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조는 끝까지 왕권 안정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세조와 그의 가족들은 즉위기간 내내 단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말년에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훈령에 시달리다가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세조에게 반전이 있었다면 바로 소문난 효자이자 애처가였다는 건데요. 세조의 어머니 소원왕후가 말년에 병상에 알아눕자 마지막으로 요양한 곳이 둘째 아들 세조의 개인 사저였을 정도였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과 금슬도 좋고 아들도 잘 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세종, 장남은 문종에 차남은 세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조는 아내였던 정의왕후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따로 후궁을 두지 않았는데요. 후사를 생각하라는 친아들의 등살에 딱 한 명의 후궁만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조의 아들들은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를 어린 조카를 죽인 죄값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세조가 즉위한 이후 세자에 책봉되어 왕위 계승 수업을 받았는데요. 2년 뒤에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요절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세자가 되는데요. 아버지가 죽자 1468년 19살의 예종이 조선 제8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예종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조선왕조 최초의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예종은 아버지처럼 강력한 왕권을 원했는데요. 아버지 세조가 죽고 묘호를 정할 때 신하들이 세조의 묘호를 신종으로 하자고 했지만 예종은 이를 거부하고 세조라는 묘호를 쓰자고 고집합니다.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올리는 이름인 묘호에는 조 또는 종을 썼는데 원칙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에게만 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주장하며 끝까지 의견을 밀어붙였고 결국 세조는 계승한 왕이라는 뜻의 세와 나라를 세운 군주의 조라는 최고의 묘호를 달게 됩니다. 예종은 재위 기간이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남이의 옥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남이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성공주의 손자로 집안도 좋고 실력도 출중한 자였습니다. 16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26세에는 1등 공신이 되어 27세의 젊은 나이에 오늘날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까지 오르는데요. 남이는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스타덤에 올라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의 시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나니 함영애나 신숙주는 노골적으로 남이를 견제하면서 그에겐 병조판서를 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종 역시 세조 때 큰 신임을 얻고 벼락출세한 남이가 왕권을 위협할 만한 위험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종은 곧장 남이를 해임시켜버립니다. 병조판서에서 물러난 뒤에도 남이를 내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는데요. 세조 때 남이와 함께 공을 세웠던 유자광 또한 세조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남이를 시기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자 이를 보던 남이가 혜성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오려는 징조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다 싶었던 유자광이 예종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남이가 역모를 꾀하려 한다고 전하게 됩니다. 남이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모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병조판서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함명회 등의 대신들을 비난한 사실이 밝혀지니 그의 역모죄는 기정사실화 되고 말았습니다. 남이는 결국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남이가 실제로 역모를 꾀한 것 같진 않으나 직설적인 성격으로 불만을 숨기지 않아 희생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남이를 고발한 유자광은 공신에 책봉됩니다. 이런 남이의 욕 사건으로 남이를 비롯한 신세력들이 제거되고 다시 함명회를 비롯한 구공신들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예종이 제위한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 구공신과 신공신들의 세력 싸움은 심각했습니다. 강단이 있었던 예종은 이런 신하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남이를 쳐내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던 경국대전 편찬 작업도 강행합니다. 세조 때부터 시작된 경국대전 편찬 작업은 예종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예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국대전을 반포하라고 지시하지만 그해 11월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갑자기 죽은 탓에 궁궐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죽은 예종의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사실 어린 나이에 예종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11살 세자 시절 예종은 함명회의 딸 장순왕후 한씨와 혼인했는데 이때 장순왕후 한씨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예종은 그 다음 해인 12살의 나이로 아들 인성대군을 얻게 되는데요. 역대 조선 국왕 중 최연소 아버지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순왕후 한씨가 산후병으로 사망하고 아들도 3살이 죽자 예종은 두 번째 부인인 안순왕후에게서 아들 제한대군을 다시 얻습니다. 하지만 예종이 죽었을 때 아들 제한대군은 고작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뜬 예종의 형 의경세자의 두 아들이 물망에 오르는데요. 큰아들 월상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해 보였으나 태비인 정의왕후는 첫째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생 자을상군을 왕위에 앉힙니다. 예종이 죽은 그날 오후 급히 궁궐로 불려온 자을상군이 곧장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입니다. 1469년 제8대 임금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예종의 13살 조카 자을상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곧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입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는 20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 정의왕후의 섭정을 받는데요. 그는 모든 기초를 완성시켰다는 의미의 성종이라는 묘호를 얻을 만큼 조선 개국 이래 최고의 태평성대를 열어갑니다. 어린 성종은 할머니의 보필 아래서 제2의 세종대왕을 목표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외촌 6촌 이내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불교제도인 화장풍습을 없앴으며 사대부와 평민의 제사에 차별을 두어 사대 명절에 이를 검사하고 삼강행시를 의무적으로 강습하게 하는 등 유교 문화를 강화합니다.
정의왕후의 유교문화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신숙주와 함령회가 주도했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스레 정치는 친권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이 편전을 장악하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해갑니다. 성종은 먼저 조정의 서무결제에 원로 대신들이 참여하던 원상제도를 없애서 왕명 출납과 서무결제권을 되찾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가 없애놓은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먼저 왕과 신하가 함께 공부하는 경연제도를 다시 만듭니다. 모범 임금인 성종은 왕이 된 후로 거의 매일 경연에 참여했는데 그 횟수는 25년 재위 기간 동안 9,229회나 됩니다. 또한 오늘로 치자면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조교 집단인 영부실을 따로 차리는데요. 이것이 홍문관입니다. 게다가 독서당도 설치하고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줘서 독서 저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서적 편찬 사업을 융성하게 했는데 그 결과로 동국 여지승남과 동국 동감 등의 여러 서적이 쏟아지게 됩니다. 성종은 세조가 없앴던 유향소도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유향소는 지방 사토를 보좌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기구입니다. 성종 시절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가들이 유향소를 통해 지방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을 신진세력이라고 하는데요. 성종 시절의 신진세력은 살인파입니다. 원래 집권 세력은 훈구파였는데요. 훈구파는 세조 시대의 공신들이 중심으로 모인 세력이었습니다. 성종은 훈구파에만 힘이 쏠리지 않도록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뉴페이스 살인파를 뽑은 건데요. 특히 살인파의 거두인 김종직의 학식과 문장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던 성종은 수렴청정에서 벗어난 후 그를 중앙에 불러 올립니다. 중앙 정계에 진출한 김종직 등의 성리학자들은 당시 언론 3사를 꿰차고선 훈구파를 격렬하게 비판하는데요. 이로써 자연스럽게 두 세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에서 성종은 왕권을 굳건히 가져갑니다. 조선 중기 정계의 가장 큰 변화는 이렇듯 중앙 정계에 살인파가 진출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살인이 훈구파를 전면에서 몰아내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조선 중기 붕당 정치의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세종을 멘토로 삼은 성종은 세종의 업적을 많이 따르려 했는데 특히 세종처럼 성종도 음악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인간 완성 최고의 방법을 예술이라 했던 공자의 말대로 조선시대 유학에선 음악을 중시했는데요. 그 결과 성종은 악학괴범이라는 음악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성종의 업적 중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은 경국대전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성종의 할아버지인 세조 때부터 만들어진 경국대전이 손자인 성종 때에 완성되어 반포하게 된 겁니다. 경국대전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만의 고유 법전인데요. 이것의 완성으로 이제 조선은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국가제도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조선 초부터 야인들이 변방을 위협해왔는데 성종은 이들을 완전히 소탕해서 변방까지 안정시킵니다. 그 결과 성종은 조선 왕조의 전반적인 체제를 완성시켰고 성종의 백성들은 건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한 세월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평성대의 이면에서 사회적 퇴폐 풍조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성종이 후기에 들어 유흥에 빠지고 이것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유흥을 즐기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입니다. 야사에 등장하는 어우동 스토리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어우동 야사에는 성종이 어우동과 유흥을 즐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종에겐 9명의 후궁이 있었는데요. 후사를 잇는 것도 왕의 의무이니 왕의 여인들은 새로운 후궁이 들어온다 해도 부글거리는 속을 참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 폭발하는 아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종의 아내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입니다. 원래 윤씨는 예의 바르고 검소해서 성종 어머니인 소의 왕후의 예쁨을 받았는데요. 늘 어머니 하며 살갑게 대하고 다른 후궁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종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 아이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윤씨는 이렇게 중전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하지만 중전이 된 윤씨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종의 또 다른 여자들에 대한 질투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윤씨는 성종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죽이겠다며 독을 갖고 다니다가 발각됐으나 성종의 선처로 무마됐습니다. 게다가 야사인 소문쇠록에 의하면 성종이 규방에 자꾸 출입하고 자신을 멀리한다며 왕의 얼굴을 핥혀버린 사건도 전해집니다.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나니 왕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고 성종과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중전이 된 지 3년 만에 윤씨는 폐서인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장차 왕이 될 세자의 침몰을 백성처럼 살게 해선 안 된다는 상소가 이어지는데요. 세자가 커가면서 조금씩 패비 윤씨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던 성종이 내시와 궁녀들에게 그녀를 살펴보고 오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뒤에서 이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수대비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성종에게 패비 윤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를 올립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성종은 결국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합니다. 사사한 이후 패비 윤씨는 묘비조차 세우지 못하고 동대문 밖에 버려지다시피 했는데요. 그래도 성종은 세자의 앞날을 고려해서 윤씨 지묘라는 묘비명을 내리긴 했습니다. 이때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의 나이는 고작 6살이었기 때문에 그저 새로 들어온 중전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 알고 자라납니다. 이 패비 윤씨 사건이 훗날 조선을 뒤흔든 살생극의 원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494년 38세에 생을 마감한 성종의 뒤를 이어 19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0대 임금 연산군입니다. 조선 역사상 손에 꼽히는 악행과 살육을 저지른 임금, 우리는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폭군이 된 것은 고독한 어린 시절에서 출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는 본인 손으로 쫓아낸 며느리의 아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다른 손자와 차별합니다. 게다가 천류는 못 속이는 법인지 연산은 친어머니가 아니었던 새 왕후를 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성장해갑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싫어하고 독단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세자에 관한 야사 중에는 아버지 성종이 아끼던 사슴을 활로 쏴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의 내면에 있던 광폭한 성격은 왕이 된 후 본격적으로 표출됩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곁에 두지 않는 전형적인 독재군주로 군림합니다. 많은 이들이 친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걸 알게 된 후로 연산군이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연산은 즉위 초부터 어머니의 사건을 알게 됩니다. 즉위 초기에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보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인데요.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연산이었지만 일단 복수의 칼날은 마음속 깊숙이 숨겨둡니다. 적어도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성종 때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인재가 넘쳐나 민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종 말기의 부패와 퇴폐 풍조를 바로잡기까지 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후 전국의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민간을 살피고 관료들의 기강도 바로잡습니다. 또한 여진족의 침략이 이어지던 변방에 안정을 꾀하기도 합니다. 성군의 기질까지 보이는 듯했던 연산군의 첫 4년. 하지만 이 기간에 그는 살인파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도의를 중시하는 살인파가 연산군에게 학문을 강요하고 사사건건 옳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학문의 뜻이 없는 데다 왕권 강화를 원했던 연산군은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살인파 신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피바람이 불어오니 1498년 무오년에 이른바 무오사화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총 4번의 사화가 일어나는데요. 사화는 조선 신진세력인 살인파가 보수세력 훈구파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연산군 때에는 총 2번의 사화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는 사초 때문에 터집니다. 사초는 실록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역사 기록인데요. 사초 중에서도 살인파 대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문제가 됩니다. 조의제문은 중국의 항우와 의제의 이야기를 빗대서 세조가 조카 단종을 쫓아낸 일을 비판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김종직이 죽었는데 그의 제자가 성종실록을 만들 때 이 글을 실은 겁니다. 이것을 훈구파 대신이 발견했고 결국 연산군에게 전해집니다. 이때다 싶었던 연산군은 살인파 관료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고 조의제문을 쓴 당사자인 김종직은 관을 절단하여 시신을 다시 베어 죽이는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장악한
각 연산군은 향락과 폐륜을 일삼습니다. 궁궐에선 매일 연회가 열렸고 전국에서 뽑은 수백 명의 기생들이 동원됩니다. 특히 재주와 미모가 뛰어난 기생을 흥청이라 불렀는데요. 기생들과 마음껏 놀고 사치를 부리다가 결국 국고가 바닥납니다. 여기서 마음껏 떠들고 논다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합니다. 또한 연산군 스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여인은 장록수인데요. 연산군은 어질고 현명한 중전보다 장록수를 더 아꼈습니다. 의외로 장록수는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는데요. 실록에선 장록수의 얼굴을 지극히 평범하다고 기록합니다. 장록수를 너무 사랑한 연산군은 화가 나 있다가도 장록수를 보면 바로 미소를 지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기녀는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죄로 차명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연산군은 노느라 바닥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공신들에게 지급한 공신정과 노비까지 몰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조정 대신들이 반발하여 제발 연회 좀 줄이자고 간청합니다. 원래 연산군은 즉위초 패비 윤씨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신하들이 왕권에 도전할 때마다 친어머니를 죽음에 내몰고 방관한 자들까지 싹 다 처단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때 정권 장악을 꿈꾸던 기회주의자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패비 윤씨 사건을 들춰냅니다. 연산군은 원래 친어머니의 패비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세한 내막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4년 조정에 대살생극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 당시 언론 활동을 했던 살인파 학자들을 죽여나갑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앞장섰던 두 후궁, 즉 그의 의붓어머니들을 궁중의 뜰에서 직접 참했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 죽게 만듭니다. 연산군은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어머니를 제한왕으로 추승합니다. 이렇게 패비 윤씨는 아들을 통해 잠깐이나마 왕후의 이름을 가집니다. 겉으로 보면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원한을 갚기 위해 벌인 복수의 사륙사건 같은데요. 사실 연산군과 임사홍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머리를 쓴 고의적인 참살극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관련자를 모조리 죽이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연산군은 문신들의 귀찮은 잔소리가 들려오는 경연이나 사관원, 홍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상소나 여론과 관련된 제도를 죄다 철폐해버립니다. 게다가 유교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성균관의 대성전을 동물 사냥을 위한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폭주하는 연산군의 행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신하들이 1506년 분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결국 강화도로 유배된 연산군은 2개월 뒤 3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요. 그의 마지막 유언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를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장록수를 그렇게도 예뻐하더니 모든 걸 잃은 후에야 조강제철을 그리워한 것이었죠. 어쨌거나 미친듯이 폭주하던 연산군은 결국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에게 쫓겨난 임금이 됐습니다. 연산군과 진성대군은 띠동갑 차이 나는 이복 형제입니다. 진성대군 나이 7살에 연산군이 임금이 되는데 연산군에게 아들까지 있었으니 사실상 진성대군은 왕위 계승과는 그리 관련이 없었는데요. 왕이 된 연산군의 폭정이 점점 광적으로 심해지자 진성대군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숨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쫓겨나게 되는데요. 야사에서는 진성대군의 나약함과 공포심이 잘 드러납니다. 반정이 있었던 날 반정 세력은 혹시 진성대군이 해를 당할까봐 그를 호위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고 궁을 에워쌌는데요. 진성대군은 그런 줄도 모르고 판단력을 잃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군사인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인 신씨가 침착하게 말렸으나 진성대군은 극도의 공포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산군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잔인한 고문을 주고 난 뒤에야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손바닥 뚫기, 뱃살 도려내기 등의 끔찍한 고문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중종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냉정하게 맞서기보단 공포에 질려 도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이복형 연산군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연산군을 축출하려는 거사가 생각보다 쉽게 끝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던 19살의 왕자 진성대군이 하루아침에 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곧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입니다. 연산군과 궁중 세력의 12년 독재가 끝나자 이제 정치의 주도권은 훈구 세력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곧 조선의 정치가 성종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뜻했습니다. 중종은 단 한 번도 왕세자 수업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 의한 왕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떠밀려 왕이 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곧 반정 공신들에게 휘둘려야 하는 운명을 뜻했습니다. 게다가 중종은 공신들의 반대로 조강지척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중종의 아내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이죠. 중종은 단경왕후 신씨가 쫓겨나자마자 새 왕비를 들였는데요. 국조기사에 따르면 둘 사이의 애정이 매우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중종은 그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높은 누각에 올라가 그녀의 본가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씨의 집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집 뒷동산 바위 위에 신씨가 자주 입던 분홍색 치마를 펼쳐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인왕산 치마바위의 전설입니다. 이런 치마바위의 전설을 남긴 신씨는 자식도 없이 홀로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71세에 세상을 뜹니다.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된 후 왕비에 책봉된 장경왕후 윤씨는 세자 인종을 낳은 후 산후병을 앓아 25세에 죽게 됩니다. 중종이 등극한 뒤 연산군의 패정으로 문란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왕의 자문을 담당하던 홍문관 기능을 강화하고 경연으로 정책을 위한 논쟁까지 열심히 해나갑니다. 중종은 이런 정책들로 왕도 정치를 앞세우고 싶었지만 반정에 성공한 공신 세력이 너무 세서 왕의 입지는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의정 박원종이 죽고선 공신 세력의 위세가 약해지기도 했고 반정 이후 사회의 개혁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치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주로 갑자사화로 정치 일선에서 밀린 살인에서 나오곤 했는데요. 당시 살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이제 공신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 포부를 펼치고 싶은 중종이 1515년 자신을 보필해줄 인물로 조광조를 선택합니다. 이제 엄격한 도학 사상가였던 조광조를 정치 일선에 끌어들여 도학적 사상에 뿌리를 둔 군주 정치를 펼치고 조정을 장악하던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조광조는 한마디로 급진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신념이 강한 그는 한번 정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풍구파는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에 개방적이었지만 살인파는 성리학 외의 학문을 이단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와 도교를 모두 억압합니다. 민간에 유교적 도덕관을 심어야 한다는 조광조의 주장으로 중종이 전국적으로 여시향약을 실시하는데요. 여시향약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민간 자치 규율이었습니다. 1518년 조광조는 과거제가 인재 등용에 한계가 있다며 청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조선의 과거 시험은 오늘날의 수능과 같았는데요. 학문을 깊게 알아도 시험을 잘 못 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선 과거제에서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고 요즘처럼 과거 시험 전용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과거는 주로 중앙 홍보 대신들의 자녀들이 많이 합격하곤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성이 좋은 사람을 추천받아 모으고 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 뒤 관리로 등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중종이 받아들이니 이것이 바로 현량과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28명이 요직에 배치되었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그중 대부분은 살인파 학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인파 중심의 이상 정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언론기구인 3사에서 근무하며 여론을 장악해갑니다. 조광조 일파의 개혁 정책은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풍구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조광조는 도학적 정치 이념을 내세우면서 중종을 밤새 공부시키고 끝없이 학문을 닦으라고 합니다. 처음에 중종은 왕세자 교육도 못 받았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임금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 중종이 조광조에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중종의 마음을 파악한 풍구파가 상소를 올리고 조광조 일파를
여파가 임금을 속여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주장하자 중종이 그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신진살인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개혁을 꿈꾸던 젊은 학자 조광조는 중종의 사약을 마시기 전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했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 충성스러운 마음을 환히 비추리라. 재위기간이 38년이나 되는데도 후손들이 중종보다 조광조를 더 기억한다는 것은 조광조의 업적이 중종의 것보다 위대하다는 뜻일 텐데요. 조광조의 너무 급진적인 성향이 부작용을 낳게 됐습니다. 조광조의 죽음과 함께 중종의 개혁 의지 또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세등등해진 홍구파가 권세를 쥐고 흔들면서 중종의 중반기 이후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됩니다. 기묘사화의 여파로 1521년 신사무옥이 일어나면서 살인파가 다시 숙청되고 숙청됐던 신하가 정계에 복귀했다가 파직되는 등 각종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조선. 이런 난장판은 국방 정책에도 혼란을 줍니다. 성종과 연산군 때에만 해도 비교적 잠잠했던 왜구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넓혀가는데요. 부산포와 내이포, 연포 등의 삼포에서 거주하던 외인들이 기어코 폭동을 일으키니 이것이 삼포외란입니다. 이 때문에 경상도 해안 일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조선과 일본의 통교가 중단되는데요. 일본의 아시카가 막부의 간청으로 1512년 임신조약을 체결합니다. 임신조약 후 조선은 대마도에서 보내던 무역선 세견선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조선에서 보내던 새사미두를 반감합니다. 새사미두는 해마다 대마도주에게 하사하던 쌀과 콩입니다. 더불어 외인들이 삼포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요. 이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변란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북방에서는 야인들의 침략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살사건 등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쪽에선 외구가, 북방에선 야인이 극성을 떠니 조정은 왕권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로위를 설치하고 외구에 대응하기 위해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조광조 개혁 정치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회에선 유교주의적 도덕윤리가 더욱 정착되어 가는데요. 의복이나 혼인과 관련된 사치를 금지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각 방면으로 진흥 정책을 추진해보지만 정치 혼란과 국방의 불안으로 딱히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중종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자면 첫째, 인재를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과 둘째,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다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조광조 같은 급진 개혁파를 등용하여 빠른 시간에 사회 개혁과 정치 혁신을 이루려 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개혁이 급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왕 스스로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왕은 조광조를 따라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조광조를 제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조광조가 급진적 성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임금으로서 중종이 개혁의 강도를 조절하고 풍부 대신들의 입지도 마련해주면서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다면 어땠을까요? 38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왕위에 앉았던 중종은 1544년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준 다음날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6살에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24년간 세자 수업을 받다가 3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임금, 그가 바로 조선 역대 왕들 중 가장 짧은 치세를 남긴 제12대 임금 인종입니다. 인종이 왕위에 머무른 건 고작 8개월 보름 정도였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후사 하나 남기지 않고 세상을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너그러운 성품과 지극한 효성, 금욕적인 생활로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였던 그였는데요. 인종은 3살 때부터 글을 읽을 정도로 총명하여 8세의 나이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매일 글을 읽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금욕 생활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를 모두 내쫓고 여자를 일절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학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왕세자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대신 새어머니 문정왕후 아래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문정왕후는 전 부인의 아들인 인종을 미워했고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인종을 원수대하듯 하던 문정왕후는 무난 인사를 온 그에게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언제쯤 죽일 거냐는 등 막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윤씨는 인종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인종의 세자 시절 그와 빈궁이 잠들어 있는데 주위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 잠에서 깨어보니 동궁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빈궁을 깨워 먼저 나가라고 한 뒤 자신은 조용히 앉아서 타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정왕후는 이미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다행히 죽음을 면하곤 했습니다. 비록 계모일지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자신을 그토록 죽이고 싶다면 자식된 도리로 죽어주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였습니다. 세자의 말을 들은 빈궁은 절대 혼자 나갈 수 없다며 자리를 지켰고 두 사람은 화형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세자를 애타게 부르는 중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인종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에겐 불효라며 빈궁과 함께 불길을 헤쳐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후대의 문정왕후를 깎아내리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지어질 만큼 인종이 새어머니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조광조를 비롯하여 기묘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살인 세력을 신원하고 혈량과도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익히고 배운 도학사상을 현실 정치에 응용하기 위해 다시 살인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종은 미처 그 뜻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재위 9개월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젊은 인종의 죽음에는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어느 날 인종이 문안 인사차 데뷔 전에 들르자 문정왕후가 평소와 다르게 웃는 얼굴로 떡을 보냈고 그 떡을 먹은 인종이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사가 시사하는 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문정왕후의 시기와 멸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종이 금식으로 인해 몸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자 효심이 지극했던 인종이 금식을 너무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전하께서 한 수저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크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철저한 금식 중에 사신 접대와 제사 등의 빡빡한 일정을 수행했던 인종. 그는 결국 재위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승하합니다. 인종이 30이 넘도록 후사를 보지 못했기에 12세의 어린 이복 동생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3대 임금 명종입니다. 1545년 인종이 재위 약 9개월 만에 죽자 12세밖에 안 된 경원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13대 임금 명종입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하여 왕실 최고 어른인 어머니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조선 최고의 치맛바람으로 유명한 문정왕후의 극악함에 명종은 평생 눈물로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35세라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임금이 되었으니 이젠 그녀의 세상입니다. 야망이 넘쳐 흐르던 문정왕후는 다른 왕후들처럼 뒷방 늙은이로 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명종 1년 중종 때부터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대윤과 소윤이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대윤과 소윤은 중종의 친인척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전임 왕비였던 장경왕후의 일족인 윤임 일파를 대윤이라 하고 후임 왕비인 문정왕후의 일족인 윤원형 일파를 소윤이라 했습니다. 소윤파 정순붕이 대윤파를 몰아내려고 이런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윤임이 명종을 몰아내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울 역모를 꾀하는 줄로 아닙니다. 이것을 본 문정왕후는 먹잇감을 덥석 물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윤파와 함께 대윤파를 대거 숙청해버립니다. 이 외척간의 싸움에 휘말린 수많은 살인 세력들은 1545년 또다시 우르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4대 사화 중 하나인 을사사화입니다. 현재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가 옛날엔 경기도 과천이었는데요. 을사사화 2년 뒤인 1547년 당시 경기도 과천이었던 양재역 근처에 익명의 벽서 한 장이 납붓게 됩니다. 여왕이 권력을 잡고 간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구나. 장차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이렇게 문정왕후의 섭정에 불만을 표한 이 벽서가 알려지자 문정왕후는 다시 한번 윤원형을 비판하는 나머지 세력을 완벽히 숙청시키려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고의로 부풀린 사건인데요. 이것을 일명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반대파 여러 인물이 사사되고 살인파도 유배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 당대 사람들이 윤원영 같은 외척 세력을 엄청 싫어했고, 둘째, 문정왕후가 거의 당대 여왕으로 불릴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동생 윤원영 일파가 이렇게 적들을 다 제거하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니 이른바 외척 전횡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명종은 그들의 횡포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처음 8년만 수렴청정했으나 그 후에도 계속 강력한 존재감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야말로 그녀와 외척의 세상이었고, 문정왕후 동생 윤원영은 기세등등하게 다양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윤원영이 죄를 지어도 문정왕후는 당당하게 우리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주상이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따지고 드니 임금인 명종조차 그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원영의 집에는 뇌물이 폭주했고 한성 내에 집이 15채나 됐으며 남의 노예를 빼앗은 건 손으로 색이 버거울 정도에다 오죽하면 죽고 사는 게 그의 손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 왕에게 보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왕을 불러 반말로 욕을 해대는가 하면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왕의 종아리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문정왕후는 조선 왕실의 불교 사랑 끝판왕이었는데요.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받들던 국가이지만 선대왕 세종과 세조가 모두 불교로 죽은 부모의 넋을 기리는 등 조선 왕실에선 남몰래 불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 임금인 세조조차 대놓고 하지 못한 불교 정책을 문정왕후가 야심차게 단행합니다. 바로 승려 보우를 봉은사 주지스님으로 임명한 겁니다. 또 문정왕후는 불교를 장려하려고 도첩제를 시행했고 전국에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합니다. 도첩제란 국가가 출가한 승려에게 발급해주는 허가증인데요. 무허가 승려들이 이제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조선 팔도의 유생들이 우르르 들고 일어났고 문정왕후의 불교 부흥책을 반대하는 상소가 쏟아집니다. 이에 난감해진 명종이었으나 끝내 어머니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명종 재위 20년 동안 불교 장려책은 쭉 지속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불교를 장려할 정도였으나 조선왕조의 불교가 꽃피운 시절은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전국 유생들은 숭유업부를 외쳤고 결국 불교는 다시 찬밥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왕권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린 문정왕후였으나 후대의 평가는 그저 시끄러운 암탉이라는 조롱 일색인 것을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녀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조선 최고의 권력을 장악한 여인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직 자기 집안을 위한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횡포로 왕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명종 재위기간 22년은 나라 안팎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안에선 왕실 외척의 폭정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탄관오리들이 판치며 부정부패가 크게 바랍니다. 게다가 바깥으로는 외구의 피해가 극심했는데요. 명종 10년인 1555년 외구가 전남의 강진, 영암, 장흥, 진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실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도 외구의 약탈이 빈번하여 세종이 이를 진압하려고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을 정도인데요.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외변은 외구 난립이 너무 심해서 중종 때 임시로 설치했던 비변사를 상설 기구화하고 외부 침략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조선 수군은 더 강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훗날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 태반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나라 구석구석에 도적대가 난립하던 1559년 이때부터 백정 출신 임꺽정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는 민심이 흉흉하던 명종 시대에 백성들에게는 의적으로 통하던 인물인데요. 힘이 장사인데다 용맹하고 날쌔며 당시 양반 중심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처음엔 도당 몇 명과 민가를 돌며 도둑질을 하다가 세력이 커진 후에는 황해도로 진출하여 주변 고을을 노략질합니다. 황해도는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던 곳이라 다른 곳에 비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 관할을 습격하였고 창고를 털어 백성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되는데요. 조선 정부는 황해도 각지를 강화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임꺽정 세력을 잡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의적으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으러 다니는 광군이 오히려 나쁜 놈 취급을 받는 양상이었죠. 임꺽정의 난은 조선에서 일어난 반란 중 꽤 장기적이었고 듣기야는 조선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결국 1562년 임꺽정은 체포되었지만 부패한 세상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자연스레 조선 팔도에는 제2, 제3의 임꺽정이 생겨납니다. 이런 조선 혼란의 근본 원인은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까진 조선 사회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종 포함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녀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1565년 그녀가 죽자 조선은 초고속으로 평화를 되찾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건 그녀의 동생 윤원영의 일파와 승려 보우였습니다. 승려 보우는 탄핵된 후 제주도로 유배됐다가 죽었으며 윤원영 역시 강음에 유배되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가 사라지니 이제 명종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는 정치를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이 안정되고 사회도 차츰 질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명종은 그동안 극심한 국정 압박에 시달린 탓인지 병을 얻었고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명종의 나이는 불과 34세였습니다. 명종은 인순왕후 신씨에게서 순의 세자를 얻었지만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로 별세합니다. 이렇게 명종이 후사를 하나도 못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중종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에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결국 중종의 9째 아들 덕흥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선택받게 되는데요. 하성군은 인종과 명종에겐 조카뻘인 셈입니다. 드디어 16세의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입니다. 하성군이 왕으로 즉위한 상황은 조선 최초로 후궁의 자손이 임금이 된 상황을 뜻했습니다. 왕에게 첩의 자손, 즉 서울 출신의 딱지가 붙으니 왕의 권위는 한층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선 27명의 임금 중 후궁의 자녀가 왕이 된 경우는 많지만 선조 이전에는 모두 왕과 왕비 사이의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명종은 훗날 선조가 된 하성군과 그 형제들을 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쓰는 익성관을 친히 벗어 써보라고 하는데요. 하성군의 두 형은 차례대로 익성관을 써봤지만 막내 하성군은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명종이 너는 왜 익성관을 쓰지 않는 것이냐 물으니 하성군이 말하길 임금님이 쓰시는 것을 어찌 감히 신하가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형들에 비해서도 기지가 남달랐던 그였습니다. 선조는 조선 27명의 임금 중 즉위기간이 4번째로 긴 왕인데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살림시대가 시작된 것과 붕당이 발생한 것입니다. 살림은 지방에서 중앙으로 등용되어 올라온 원리 원칙주의자 성리학자들입니다. 즉위 초부터 학문에 정진하며 성리학적 왕도 정치를 신봉하게 된 선조는 정계에서 승부 세력과 척신 세력을 모조리 밀어내고 살림의 명사들을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특히 성리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던 이황과 이이를 나라의 스승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4번의 사화를 겪으며 몰살당했던 살인학자들이 재기에 성공하고 그 중에서도 이황, 조식, 성운, 이이를 중심으로 학파가 결성됩니다. 이에 따라 학문이 더 발전함과 동시에 정치적 논쟁도 치열해집니다. 얼마 후 살인 세력은 정치 학문적 입장이 달라 둘로 나뉘는데요. 맨 처음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이조전랑은 조선시대 6조 중 하나인 이조의 관직 이름인데요. 비록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인사권이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누구나 탐내던 차에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두 사람이 한판 붙게 되는데요. 결국 젊고 장원급제 출신의 인기도 많은 김효원이 이조의 정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심의겸이 그가 옛날에 윤원영에게 얹혀 살던 자라며 권력 대신 집에 거부살이하던 자가 행실이 올바르겠냐고 비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은 이조 정랑으로 임명되었으나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김효원의 후임으로 신의겸의 동생이 거론되자 신의겸에게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효원이 신의겸과 동생은 선왕 명종의 외척이라 중요 업무를 못 맡긴다며 다른 사람을 추천해버린 것이었죠. 결국 김효원과 신의겸의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살인 세력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왜 동인과 서인이라고 부를까요? 김효원이 사는 곳이 서울 동쪽 건청동이라 동인, 신의겸이 살던 곳이 서울 서쪽인 정동이라 서인입니다. 그런데 동인은 또 한 번 쪼개집니다.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된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589년 정열입의 모반 사건 때문입니다. 과거 급제 출신인 정열입은 오늘날 외교부와 교육부의 기능을 하는 예조 좌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인인 율곡이의 문화생이기도 했으며 초기 관직 생활도 서인들과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정권을 장악하던 동인편에 들어가더니 서인족에 있는 이의와 성운 등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서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오늘날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으로 들어가더니 예전에 같이 정치하던 동료를 비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박쥐 같은 정열입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왕에게 글을 올려 비판하는 사람까지 등장합니다. 정열입은 동인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대동계라는 모반단체를 조직해서 사람들과 군사훈련을 하며 세력을 모으는데요. 이런 정열입의 활동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1589년 왕에게 상소 하나가 날아옵니다. 정열입이 한강이 얼면 한양으로 쳐들어와 병조판서 신립과 조정의 신하들을 죽이고 어명을 위조하여 죽일 것이라는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열입의 역모 소식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동인들이 당황합니다. 당시 정열입은 동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인들은 정열입의 결백을 주장해왔거든요. 놀란 조정은 급히 정열입을 잡아오게 했으나 정열입은 같이 갔던 변승복과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칼을 거꾸로 세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열입이 진짜 역모를 꾸민 것인지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열입의 모반 사건입니다. 일설에서는 당시 비집권 세력인 서인이 집권 세력 동인을 몰아내려고 만든 조작 시나리오라는 설도 있고 외란에 대비해서 전시에 가동할 의병으로서 대동계를 조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록은 당시 승자였던 서인 입장에서 쓰였다는 점과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정열입의 모반 사건에 대한 정설은 없습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3년여에 걸쳐 동인 쪽 천여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남명 조식의 문화생 중에는 정열입과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 피해가 컸는데요. 반면 태계 이왕의 문화생들은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 결과 조식과 이왕의 문화생이었던 동인 세력은 정열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상맥에 따라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16세기 말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건국 후 200년 동안 직접적으로 전쟁이 터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펼쳐져 치열하게 서로 군사력을 키우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일본은 조선과는 다르게 서양과 교역을 활발히 했고 이에 따라 조총과 같은 신무기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총으로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를 계승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합니다. 이제 일본에는 10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도요토미는 이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애당초 조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을 발판 삼아 만주를 침공하려 하는데요. 명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줘야 한다는 일본의 말을 조선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없이 통신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결국 조선이 1590년에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기를 일본의 통신사로 파견합니다. 그 둘은 1년 뒤 선조에게 도요토미를 만난 일을 보고하는데요. 문제는 김성일과 황윤길이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서인 황윤길은 외국이 전쟁 준비에 한창이니 그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동인 김성일은 도요토미가 인물도 보잘것없고 군사 준비가 있음을 보지 못했기에 전쟁에 대비하는 건 민심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견 대립은 서인과 동인의 정치 대결로 이어졌고 결국 동인 김성일의 주장이 채택되는데요. 채택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쟁 준비를 했다가 만약 전쟁이 안 날 경우 세금만 왕창 낭비했다고 비난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김성일은 이 일에 대한 죄를 씻기 위해 임진왜란 중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한편 전란을 대비하지 않고 있던 조선에서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본래 정읍 평감의 관직에 있었는데요. 1591년 당시의 국무총리이자 이순신 형 친구였던 류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하면서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의 관직으로 승진합니다. 이것은 무려 7단계의 관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일의 주장이 무색하게 외국이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하니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부산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동래성 전투를 치릅니다. 부산을 함락한 일본은 한양까지 쭉쭉 밀고 올라오는데요. 4월 24일 충주에서 조선의 군대를 만납니다. 당시 조선은 제승방략체제라는 군사체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제승방략체제란 각 진지에 있던 군사가 집결지로 모여서 한 방에 적군을 몰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규모일지라도 사실상 당시 조선 군대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평화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군사훈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은 정보와의 싸움인데 당시 군사를 이끌던 신립장군은 왜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신립장군은 북방의 여진족을 소탕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왜군을 더 만만하게 봤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군사는 충주 탐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만납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신립이 왜군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알 수 있는데요. 조총이라는 것이 쏘는 대로 맞춰집니까? 라면서 거들먹거려 이를 유성룡이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조정은 신립을 아주 신뢰했으나 그에 대한 믿음은 처참히 깨져버립니다. 결국 군대가 섬멸되자 신립은 남한강에 몸을 던져 자결합니다. 이후에 왜군은 큰 무리 없이 한양으로 달려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빨리 조선왕 선조를 잡아서 왕을 볼모로 조선 군사를 모으고 명나라를 치려고 했는데요.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희대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선의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은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작은 성의 성주일지라도 전쟁 패배의 위험에 처하면 할복 또는 항복할 망정 절대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가진 않기 때문인데요. 왕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왜군뿐 아니라 조선 백성들도 분노합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의 노비 문서들을 불태우며 궁궐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선조는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점차 북경선 지역까지 피난을 갑니다. 거듭된 패전 속에서 급기야 선조가 피난해 있던 의주성 주위만 빼고 함경도 일원까지 점령당하니 이제 명나라의 원군까지 청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스로 조선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의병대의 항쟁과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선조는 적의 포로로 잡히는 신세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각지의 전직 관료, 일반 백성, 유생과 노비, 승려까지 의병에 참여하면서 나라 최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의 수군은 수많은 해전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이순신은 몇 척의 판옥선으로 일본의 수군을 공격하면서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하깃진을 치고 맹렬하게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것이 세계 전쟁 역사에 기록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대첩은 육지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사기가 떨어진 조선군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 생각보다 길어진 전쟁에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교섭을 시작하는데요. 명나라 황렬을 일본의 후비 첩으로 보내라고 하거나 조선의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내놓으라는 등 일본이 허무맹랑한 협상 요구를 하니 회담은 결국 결렬되었고 1597년 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이 정유재란입니다. 이때 조선 재침략을 앞둔 일본군 대장은 전쟁 승패가 이순신의 제거에 달렸다고 판단하여 첩자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선조는 이 정보를 듣고 바다로 나아가 적을 격퇴하라고 명을 내렸으나 이것을 유인책으로 판단한 이순신은 적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무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순신을 파직하고 죄를 물으라고 합니다. 결국 전쟁 중에 파직된 이순신은 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다가 28일 만에 풀려나서 백의종군하는데요. 백의종군은 직책 없이 종군하게 하는 조선 특유의 처벌입니다. 조선은 이렇게 일본의 술체계에 걸려들고 맙니다. 결국 선조가 원균을 삼군수군 통제사로 세우는데요. 원균은 적의 유인 전술에 넘어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이를 본 선조는 죽이려고까지 한 이순신을 다시 삼군수군 통제사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에 남은 군사는 120여 명, 병선은 고작 12척이었습니다. 어려운 전투에 임하게 되었으나 이순신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나섭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에서 탁월한 전술을 발휘하여 13척의 배로 133척과 싸워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후 몇 번을 더 승리하던 그는 1598년 노량해전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어내던 중 적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는데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 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실제로 군사들은 이순신이 죽은 사실을 미처 모른 채 싸웁니다. 전투가 끝나고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니 사방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 8월 도요토미가 병사하자 왜군이 동북으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반면에 수많은 영웅들을 배출하며 민간의 자긍심도 심어줍니다. 특히 7년간의 외란 속에서 가장 빛나던 명장 이순신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피난을 갔던 선조는 이순신이 탐탁지 않았고 결국 이순신의 엄청난 공은 과소평가되고 말았습니다. 선조는 전쟁 승리의 모든 공을 명나라에게 돌립니다. 게다가 임진왜란 7년간 목숨을 바쳐 싸운 선무공신보다 선조를 따라 피난 갔던 호성 공신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왜군과 싸워 이긴 공보다 선조를 호위한 공을 더 지켜 세워준 것인데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국토를 지킨 의병장들의 이름은 선무공신 명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선조의 열등감은 의병장에 대한 평가절하와 이순신 탄압으로 나타납니다. 선조의 재위 기간을 돌아보면 명종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외척 정치를 없앴으며 신권 중심 정치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리더로서 용기와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선조는 나름대로 전쟁 후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하려 했으나 거듭되는 형년으로 그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게다가 조정에는 정치 싸움이 심해지며 혼란이 가속됩니다. 결국 선조는 전쟁의 뒷수습을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1608년 59세의 나이로 치세를 마감합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편에서는 폭군으로 기록된 비운의 전쟁 영웅 15대 광해군과 성태종 앞에 무릎 꿇은 치욕의 왕 16대 인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